1943년 9월 14일 8시 47분 이탈리아 알타빌라 마을. 찰스 켈리, 시내에서 한 창고의 2층 창문에 웅크리고 있었다. 창고에는 올리브유와 화약 냄새가 뒤섞여 가득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브라우닝 자동소총 한 정이 가로놓여 있었는데 총열은 뜨겁게 달아올라 연기를 내뿜었다. 총볼트는 빈 약실에 걸려 있었고 금속은 이미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었다. 창밖 거리에서는 독일군의 외침이 뚜렷하게 들려왔다. 거리는 불과 40야드였다. 켈리는 옆에 있는 나무 상자로 손을 뻗었다. 그 안에는 M49A2형 60mm 박격포탄이 들어있었다. 각 포탄의 무게는 2.94파운드였고 5.44온스의 TNT 폭격이 장전되어 있었으며 꼬리 부분에는 안전핀이 꽂혀 있었다. 박격포탄은 원래 포신에서 발사되도록 설계된 것이지 맨손으로 던지라고 만든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켈리의 브라우닝 자동소총은 6시간 만에 두 번째로 총알이 걸렸다. 독일군은 총성이 갑자기 멈춘 것을 분명히 들었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켈리는 포탄 하나를 움켜쥐었다. 9월의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금속 외피는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안전핀의 위치를 더듬어 찾으며 피츠버그에 있는 아버지의 교회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누군가와 싸울 때 상대방의 덩치가 너보다 크다면 주먹으로는 이길 수 없지. 그럴 땐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어라. 켈리는 안전핀을 뽑았다. 1920년 9월 23일 찰스 켈리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다. 그가 자란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기 전에 싸움부터 배웠다. 켈리는 거리 갱단에서 활동했고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가 정확히 몇 학년까지 다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모든 군 기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1930년대 내내 그는 피츠버그 거리에서 생계를 이어갔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손놀림은 비정상적으로 민첩했다. 아버지의 생존 법칙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면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지. 1942년 5월 21살의 켈리가 입대했어요. 이때 미국은 참전한 지 5개월이 지난 상태였죠. 그는 파견되었어요.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 기초훈련을 받도록요. 군대는 거리의 싸움꾼을 무릎 꿇게 만들려 했지만 그를 표준 병사로 만들려 했죠. 많은 이들이 병영의 규율에 따랐지만 켈리는 골칫덩이가 되었어요. 그는 고위층이 보기 좋다고 말하는 일들을 거부했어요. 이미 쓸 만한 장비를 몇 시간씩 닦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더더욱 닦지 않았죠. 다음날 진흙투성이가 될 군화를요. 교관들은 그를 규율 파괴자라며 욕했고 신병들이 붙여준 별명은 더 듣기 끔찍했어요. 하지만 켈리에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 바로 사격이 있었어요. 사격장에서는 특등사수였고 총탄은 밀집해서 박혔죠. 재장전 속도는 번개처럼 빨랐고요. 교관들은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이 고집불통 병사를 남겨두었죠. 켈리는 제36보병사단에 배치되었어요. 제143보병연대 L중대 소속으로요. 이 사단에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명성이 있었으니 바로 텍사스 사단이었죠. 비록 켈리가 뼛속까지 펜실바니아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부대와 함께 1942년부터 1943년 초까지 훈련받았어요. 그의 나쁜 평판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죠. 피츠버그에서 온 갱스터라느니, 합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느니, 훈련 중 무단이탈을 했다느니 하는 소문이요. 결국 피츠버그 경찰이 나서서 설득해야 복구했다고 해요. 군법보다는 폭력의 법칙을 더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총성이 울리면 켈리의 총은 언제나 정확히 목표를 명중했어요. 1943년 여름 제36보병사단은 배에 올라 출정했어요. 목적지는 배가 공해로 나간 뒤에야 비로소 밝혀졌죠. 바로 이탈리아. 그들은 에벌렌치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연합군이 살레르노에 상륙하는 작전이었죠. 이것은 연합군이 유럽 대륙에 감행한 최초의 대규모 상륙 작전이었고 독일군은 이미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어요. 9월 9일 제36보병사단이 살레르노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촘촘히 깔린 지뢰와 고지대 포병의 맹렬한 포격이었습니다. 부대는 힘겹게 내륙으로 진격했습니다. 9월 13일이 되어서야 드디어 알타빌라 마을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죠. 이 작은 마을은 해발 약 300m 산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424고지가 있었는데 미군이 사수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죠. 반면 서쪽 고지대는 독일군이 굳건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제16기갑사단은 맹렬하게 반격하고 있었죠. 미군을 바다로 다시 몰아내려 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공세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9월 13일 이른 아침, 엘중대는 알타빌라 마을 외곽 진지로 진입했습니다. 켈리는 자신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과 200발의 탄약을 들고 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브라우닝 자동 소총은 탄약을 가득 채우면 19.4파운드에 달했고 20발들이 탄창에 장전되는 3006 스프링필드 소총탄을 사용했습니다. 탄창 교환만 빠르다면 분당 500발의 연사 속도를 자랑했죠. 켈리의 탄창 교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소총반의 화력 핵심으로서 브라우닝 자동 소총의 무게는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M1 게런드 소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속 화력을 제공했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은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중대는 마을 서쪽으로 침투한 독일군 순찰대와 교전했습니다. 독일군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군 방어선의 약점을 탐색하는 것이었죠. 켈리가 속한 분대는 독일군 기관총 진지와 마주쳤습니다. MG-42 기관총은 분당 1200발의 연사 속도로 불을 뿜어냈습니다. 독일군 전술에 따르면 기관총은 화력의 거점이며 소총반은 기관총을 중심으로 기동하며 포위 공격을 펼칩니다. 미군은 이 화력 거점을 제압하거나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켈리는 자원하여 앞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는 널브러진 돌멩이와 포탄 구덩이를 엄폐물 삼아 험난한 지형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MG-42 기관총의 점사 소리가 귓가에 쾅하고 울려 퍼지고 초음속 총알들이 휙휙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독일군 진지에서 60야드 떨어진 지점까지 전진했습니다. 총구에서 터져나오는 불꽃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죠. 켈리는 볼론닝 자동 소총을 낮은 돌담에 거치하고는 정확한 단발 사격을 시작합니다. 이 총은 기관총만큼 지속적인 화력을 낼 수는 없었지만 정확도는 훨씬 뛰어났죠. 켈리는 정밀 기계를 다루듯 몇 발 쏘고 나면 조준점을 한 번씩 조정했습니다. 독일군 기관총 사수는 맥없이 쓰러지고 MG-42는 침묵합니다. 미군 소총병들은 이 틈을 타 돌격하여 이 화력 거점을 단숨에 소탕해 버렸습니다. 그날 오전 또 다른 독일군 기관총 진지가 다른 방향에서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켈리는 다시 한번 과감하게 자원하여 전투에 나섭니다. 2명의 병사가 화력, 어모를 맡아 그가 다시 앞으로 돌격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일군이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총병들이 기관총 진지 어모를 전담하고 있었죠. 켈리는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총격을 받게 되고 한 무더기 깨진 벽돌 뒤에 엎드려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엄호하던 두 병사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지만 켈리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 위치에서 독일군 기관총 사수를 더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었죠.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독일군 기관총 사수가 화력을 후퇴하는 미군 병사들에게 돌릴 때까지 말이죠. 켈리는 맹렬하게 몸을 일으키더니 방아쇠를 당깁니다. 기관총 사수는 맥없이 쓰러지고 두 번째 기관총 진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정오 무렵 엘중대는 이미 여러 차례 독일군과 교전했지만 탄약 비축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대가 9월 9일 상륙할 때 가지고 온 기본 탄약량은 4일간의 혈전으로 거의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보급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해변 교두보에서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독일군 포격은 보급선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수송 차량 행렬은 계속해서 공격받았고 엘중대는 엄격하게 탄약을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켈리가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정찰 순찰대에 합류했죠. 그들의 임무는 정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서쪽으로 1마일 떨어진 315고 지르려 정보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주둔한 독일군의 병력 배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죠. 켈리와 다른 3명의 병사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이 우리를 점한 지형을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40분 후 관측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켈리는 상안경을 들어 고지의 독일군 진지를 관찰했습니다. 공세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참호는 사방으로 얽혀 있었고 여러 기관총 거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둔 병력은 최소한 1개 증강 중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에 진지 위치를 표시하고 팀을 이끌고 철수했습니다. 순찰대는 엘중대로 돌아와 결론을 보고했습니다. 315고지의 독일군 병력은 막강해서 미군이 오늘 탈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탄약 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탄약량은 기본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켈리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에는 약 80발의 총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전투를 전혀 감당할 수 없었죠.
연합군 시장이 명령했습니다. 켈리에게 알타빌라 마을 외곽에 있는 창고 보급소로 가서 탄약을 받아오라고요. 이 창고는 원래 이탈리아 민간인들이 올리브 오일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군 탄약과 식량, 유료 물품으로 가득 차 있었죠. 켈리는 창고로 달려가 브라우닝 자동소총 탄창 몇 개를 수령했습니다. 그가 막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독일군의 공격이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방향은 정확히 315고지 서쪽이었습니다. 약 200명의 독일 16기갑사단 보병들이 표준적인 화력 및 기동 전술로 화상 공세를 펼치며 돌격해왔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미군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고 대부분 보급병이었습니다. 일선 보병이 아니었죠. 그들 손에는 M1 게런드 소총과 톰슨 기관단총 몇 자루뿐이었습니다. 중화기는 없었습니다. 방어 태세도 갖추지 못했죠. 이곳은 그저 보급 지점일 뿐이었어요. 전투 진지가 아니었고요. 창고 안에는 켈리 혼자 브라우닝 자동소총을 짊어지고 있을 뿐이었죠. 켈리는 즉시 창고 뒤편으로 이동합니다. 독일군이 가장 맹렬하게 공격하는 방향이었죠. 창고의 뒷벽은 이전 포격으로 인해 이미 일부 무너져 있었습니다. 켈리는 나무 상자 더미 뒤에 진지를 잡고 바리케이드 너머로 돌격해오는 독일군에게 난사를 시작합니다. 브라우닝 자동소총의 총성이 울리자 돌격하던 독일군이 때로 쓰러져 나갑니다. 켈리는 신속하게 탄창을 교체하고 총성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독일군은 후퇴를 강요당합니다. 대형을 재정비한 후 다른 각도에서 공격을 시작하죠. 켈리는 진지를 옮겨 계속해서 사격합니다. 오후의 전투는 황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은 파도처럼 밀려왔고요. 그들은 수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미군이 창고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켈리의 브라우닝 자동소총 덕분이었습니다. 독일군이 돌격할 때마다 그의 화력에 허리가 꺾였죠. 하지만 탄약은 한정되어 있었고 켈리의 탄창 소모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창고 안에 다른 미군 병사들은 소총탄마저 아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미군의 탄약 위기를 분명히 감지했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밤에 장막이 들이우고 독일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켈리는 창고 뒷문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독일군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고 그는 오직 청각에 의존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발소리, 총구의 불꽃, 심지어는 희미한 그림자까지 모두 그의 사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브라우닝 자동소총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대략적인 위치도 노출시켰죠. 독일군의 총알은 그가 몸을 숨긴 나무 상자에 빗발치듯 쏟아졌고 창고 벽을 뚫고 돌바닥에 박혔습니다. 총알이 튀어오르고 흩날립니다. 켈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통의 물로 버티고 있었죠. 음식은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감각에 의존해 탄창을 갈아 끼웠습니다. 꽉 찬 탄창의 용수철 장력과 절반쯤 빈 탄창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는 탄창의 무게와 장전, 시의 저항으로 남은 탄약의 수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탄약 소모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짧은 점사로만 발사했죠. 무의미한 화력 제압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총알 한 발 한 발이 제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9월 14일, 동이 터왔습니다. 독일군은 날이 밝기 전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공격을 멈췄습니다. 켈리는 창고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미군 병사 5명이 전사했고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생존자들의 탄약은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브라우닝 자동소총에는 탄창 3개만 남아 있었죠. 총 60발의 총알이었습니다. 독일군은 곧 미군의 곤경을 알아차릴 것이고 새로운 공격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7시 20분 독일군의 공격이 예정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쪽의 잔해 더미에서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켈리는 진지를 옮겼습니다. 창고 2층에는 몇 개의 창문이 있었는데 그곳은 훌륭한 사격 지점이었습니다. 어제 미군 기관총 사수 1명이 그 창문 중 하나 옆에서 전사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켈리는 계단을 올라가서 서쪽을 향한 창문에 총을 거치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독일군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창고 왼쪽을 따라 진격했고 다른 한 무리는 오른쪽을 따라 우회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전진 공식이었습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돌파하여 창고 안의 미군을 일거에 섬멸하려는 의도였죠. 켈리는 서둘러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50야드 거리까지 진격하기를 기다렸다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독일군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소총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독일군 병사들이 우수수 쓰러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총구를 돌려 오른쪽 독일군을 겨눴어요. 또 한 번 싹 쓸어버리는 사격. 독일군은 어쩔 수 없이 엄폐물을 찾았고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켈리는 짧은 점사로 계속 제압했어요. 매번 3에서 5발씩 직접 발사했죠. 조준하고 사격, 효과를 평가하고 목표를 바꿔 다시 사격했습니다. 2층 창문은 매우 작았고 켈리는 일부러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죠. 총구 불꽃도 그의 정확한 위치를 노출하지 않았어요. 독일군은 창문을 향해 무작정 사격했지만 한 발도 그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8, 04, 브라우닝 자동소총의 총성이 갑자기 멈췄어요. 총볼트가 빈 탄창 위치에 걸린 거죠. 켈리는 빈 탄창을 빼고 새 탄창을 갈아 끼웠어요. 총볼트를 당기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는 총볼트를 계속 당겨봤지만 손에 느껴지는 감각이 영 이상했어요. 저항이 놀라울 정도로 컸죠. 총신은 이미 심하게 과열된 상태였어요. 거의 24시간 동안 지속된 사격, 그것도 짧은 휴식만 있었으니 이 총의 설계는 애초에 이런 고강도 사용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켈리는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총볼트를 분해했어요. 총열 안에 탄매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봤고 금속 부품들 사이에는 윤활 부족으로 인해 심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었죠. 그는 손톱으로 탄매를 긁어내고 총볼트에 침을 뱉은 다음 셔츠로 닦았어요. 다시 조립한 후 탄환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기자 드디어 총이 발사되었어요. 켈리는 계속 사격했지만 창밖에 독일군은 총성이 끊긴 것을 분명히 들었겠죠. 이 몇 초의 틈을 타서 그들은 한참이나 앞으로 전진했어요. 이제 겨우 30마일밖에 안 돼요. 켈리가 방아쇠를 당깁니다. 독일군 병사가 즉시 쓰러집니다. 그는 다시 총을 쏩니다. 브라우닝 자동소총은 겨우 6발의 총알만을 발사했고 완전히 탄걸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놀이새가 꽉 끼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탄창은 아직 비어있지 않았지만 더 이상 탄환을 약실로 밀어넣을 수 없었습니다. 총열은 피부가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웠고 총 전체가 완전히 고철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은 지금까지 켈리는 약 140발의 총알을 모두 소모했습니다. 창밖 독일군의 고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그들은 총성이 멈췄음을 들었으니 미군의 화력 핵심이 침묵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켈리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벽 모퉁이에는 M1 게런드 소총 한 자루가 기대어 있고 그것은 아래층에서 전사한 병사의 무기입니다. 그 탄창 안에는 아직 8발의 총알이 남아있습니다. 허리춤의 M1911 권총은 탄창에 7발, 그리고 총열 안에 한 발을 합쳐서 총 8발입니다. 창밖 독일군은 적어도 20명 이상이었고 승산은 희박했습니다. 켈리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에 닿았습니다. 60mm 고폭 박격포탄. 이 포탄들은 보급품의 일부였고 계속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나무 상자를 뜯어냅니다. 포탄은 톱밥에 쌓여 있었는데 원통형 탄채는 길이가 약 15인치이고 지름은 2.4인치였습니다. 꼬리 부분에는 안정 날개가 달려있고 머리 부분에는 신관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M49A2 박격포탄의 설계 용도는 60mm 박격포 포신에서 발사되는 것입니다. 포탄이 미끄러져 내려가 포신 바닥에 공이치기를 강타하면 발사약이 점화되고 높은 궤적으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1985야드이고 최소 사거리는 100야드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포탄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는데 M2 수류탄 2개 정도와 비슷했습니다. 무겁긴 무거웠지만 던질 수는 있었습니다. 켈리는 포탄 한 발을 집어들고 신관 옆 안전핀을 더듬어 찾아냅니다. 살짝 뽑아냅니다. 뇌관은 이미 작동대기 상태였다.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기만 하면 5.44온스의 TNT 폭약이 폭발할 것이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독일군이 잔해 더미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다. 창고까지 거리는 단 25야드. 그들의 움직임은 노련했다. 지형을 이용해 몸을 숨겼다. 훈련받은 숙련된 직업 군인들이었다. 켈리는 그중 6명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이들은 시야 밖에 숨어 있었다. 그는 수류탄을 던지듯이 온 힘을 다해 포탄을 던져버렸다. 높은 곡선을 그리는 포물선. 포탄은 회전하며 독일군 무리를 향해 날아갔다. 거대한 굉음이 울렸다. 수류탄보다 훨씬 큰 폭발음이 기청을 찢을 듯했다.
충격파는 파편을 휘감아 사방을 휩쓸었다. 폭발 지점에 가장 가까이 있던 독일군 병사들은 연기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차례로 쓰러졌다. 켈리는 전과를 평가할 시간이 없었다. 즉시 두 번째 포탄을 움켜쥐고 안전핀을 뽑아냈다. 다시 던져버렸다. 포탄은 독일군 무리 한가운데서 터졌다. 또다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켈리는 포탄을 잇따라 던졌다.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독일군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독일군 병사들은 이런 전술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차례로 후퇴했다. 켈리는 그들의 뒷모습을 쫓으며 또 한 발의 포탄을 던져댔다. 독일군이 던질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도망칠 때까지 그는 고개를 숙여 나무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약 15발의 포탄이 남아있었다. 독일군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그들은 곧 전열을 재정비할 것이었다. 켈리는 M1 게런드 소총에 총알을 가득 채우고 나무 상자를 창가로 끌어다 놓았다. 언제든 포탄을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렸다. 9시 21분 독일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켈리는 먼저 M1 게런드 소총으로 사격했다. 8발의 총알을 모두 쏜 후 다시 포탄을 던지기 시작했다. 독일군은 또다시 괴멸하며 후퇴했다. 47 독일군이 세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여전히 돌격하는 병사들이 폭발에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독일군은 마침내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80야드 떨어진 곳에 기관총 한정을 설치했습니다. 화력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창고 창문에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켈리는 창턱 아래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내밀고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포탄의 최대 투척거리는 약 40야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 기관총 진지에는 아예 닿지도 않았습니다. 켈리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2층을 떠나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1층의 한 방에서 그는 로켓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M1A 원형 2.36인치 로켓포였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그것을 바주카라고 불렀습니다. 로켓포 안에는 M6A 원형 고폭 대전차 로켓탄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장갑 목표물에 대한 유효 사거리는 120야드였습니다. 인원 목표물에 대한 사거리는 더욱 길었습니다. 켈리는 로켓탄 3발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주카를 짊어지고 1층의 한 창문으로 왔습니다. 독일군 기관총 진지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창문이었습니다. 로켓탄을 장전하고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로켓탄은 꼬리 연기를 끌며 맹렬히 뿜어져 나왔습니다. 2초도 안 되어 80야드를 날아갔고 독일군 기관총 진지 옆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장전하고 두 번째 로켓탄을 다시 발사했습니다. 독일군의 MG-42 기관총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켈리는 기관총을 파괴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군 기관총 사수가 이미 철수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로켓탄을 장전하고 경계를 유지했습니다. 창고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켈리는 창가에 서서 몇 분이 흘렀습니다. 밖에는 총소리가 없었고 독일군이 움직이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15 창고 밖에서 익숙한 미국식 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엘중대 증원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이미 알타빌라 마을에서 철수했습니다. 위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켈리는 창문 밖으로 기어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전장을 정리하고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엘중대 소속의 한 중위가 걸어왔습니다. 그에게 전황을 보고하게 했다. 켈리는 간단히 경과를 설명했다. 중위는 창고 밖에 보이는 독일군 시체를 조심스럽게 세어보았다. 무려 49였다. 폭발 흔적으로 보아 최소 5명은 박격포탄에 의해 사망했다. 나머지는 브라우닝, 자동소총과 소총의 총구 아래 쓰러져 있었다. 중위는 켈리에게 창고를 얼마나 오래 지켰는지 물었다. 켈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약 18시간이라고 답했다. 그날 늦게 엘중대는 알타빌라 마을에서 철수했다. 증원군이 없었기에 이 작은 마을은 도저히 지킬 수 없었다. 제36보병사단은 방어선을 축소하여 살레르노 교두보 진지를 공고히 했다. 독일군의 반격은 9월 15일과 16일까지 계속되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9월 18일 살레르노 교두보 진지는 완전히 안정되었다. 켈리는 엘중대로 돌아와 망가진 브라우닝 자동소총을 손질했다. 총열은 과열로 인해 심하게 변형되었고 노리쇠는 야전에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 그는 총을 연합군 부사관에게 넘기고 새 총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박격포탄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저 임기응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은 무기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체를 일일이 세던 중이는 이 일을 보고서에 기록했다. 보고서는 위로, 2로, 대대본부에서 연대본부로, 그리고 사단본부로 전달되었다. 제36보병사단 사령부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켈리를 미국 최고의 군사영예에 추천했다. 바로 명예훈장이었다. 신청 서류에는 창고 생존자들의 증언, 독일군의 전사자 수, 그리고 당시의 전술적 상황 분석이 첨부되어 있었다. 엘중대는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우세한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켈리는 오직 손에 든 무기와 즉흥적인 전술만으로 핵심 보급 지점을 18시간 동안 사수하여 자신보다 몇 배나 많은 적을 물리쳤다. 보고서는 제5군 사령부로 보내졌고 사령관 마크 W. 클라크 중장이 검토한 후 이 신청을 승인했다. 명예훈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켈리 사시 1943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315고지에 대한 정찰 임무를 완수하고 독일군 기관총 진지 2곳을 파괴했으며 보급 창고를 사수합니다. 그는 소총, 자동 화기, 수류탄, 맨손으로 던진 60mm 박격포탄과 로켓포를 사용해 적군 약 40명을 사살합니다. 병력의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핵심 진지를 사수했죠. 1944년 2월 18일 알타빌라 전투로부터 5개월 후 마크 클라크 장군은 마침내 이탈리아에서 직접 켈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합니다. 시상식에서 켈리는 꼿꼿이 차렷 자세를 취하고 클라크가 낭독하는 표창장을 듣습니다. 훈장이 가슴에 달렸을 때 켈리는 경례를 합니다. 미소도 소감도 없었죠.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부대로 돌아갑니다. 찰스 켈리는 1943년 유럽 전선에서 최초로 명예훈장을 받은 병사가 됩니다. 메이너드 스미스 상사, 그리고 존 모건 항공장교에 이어 유럽 대륙에서 이 영광을 얻은 세 번째 미군 병사이기도 했죠. 더욱이 그는 이탈리아 지상 전투에서 최초로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군은 켈리를 기술상사로 진급시키고 1944년에는 그를 본국으로 보내 전쟁 채권, 순회 홍보 활동에 참여시킵니다. 켈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보병입니다. 순회단과 함께 미국 전역을 돌며 공장과 집회에서 연설하고 영웅담을 듣고 싶어하는 대중에게 알타빌라 전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켈리는 이런 분위기에 익숙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민가 거리에서 자란 사람이었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는 연설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래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군인에게 명령 복종은 천직이었으니까요. 1944년 켈리는 조지아주 포트베닝 보병학교로 발령받아 교관으로 근무합니다. 불과 2년 전 그는 바로 이곳에서 기본훈련을 받았는데 말이죠. 이제는 교관이 된 것이죠. 사격술과 소대 전술을 가르칩니다. 병사들에게 화력 속에서 전진하는 법을 가르치고 지형을 활용하는 법, 표준 전술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는지를 가르쳤죠. 켈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베닝 요새에서 지냈고 1945년에 전역하여 피츠버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군인 권리 법안 덕분에 대학에 입학했지만 졸업하지는 못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그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으며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의 명예훈장에 대해 물으면 켈리는 항상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을 뿐이죠. 1944년 9월 피츠버그는 켈리를 위해 성대한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그는 오픈카에 앉아 자신이 자랑거리를 지나갔고 시장은 직접 도시의 열쇠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길 양쪽에 서서 환호했고 켈리는 군중에게 손을 흔들며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퍼레이드는 한 공원에서 끝났고 켈리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피츠버그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저 다른 병사들처럼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죠. 1985년 1월 11일 찰스 E. 켈리는 피츠버그 보훈병원에서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장수술 후 발생한 신부전과 간부전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최고 군 예우로 거행되었고 명예훈장은 영정 옆에 전시되었으며 표창장이 대중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맨손으로 박격포탄을 던진 부분, 18시간 동안 창고를 사수했던 부분, 즉흥적인 무기로
독일군 40명을 사살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알타빌라에서의 전투 경험은 1944년 미군 전술 매뉴얼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병사들에게 박격포탄을 던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켈리의 활약을 지켜본 군 관계자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전장은 훈련 매뉴얼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병사들이 전장에서 겪는 곤경은 어떤 매뉴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융통성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들이었죠. 만물만능 무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켈리의 아버지는 그에게 가르쳤죠. 주먹으로 안 되면 몽둥이를 쓰라고요. 켈리는 브라우닝 자동소총을 폐기될 때까지 사용했고 박격포탄을 썼어요. 박격포탄이 닿지 않으면 8조 카드를 사용했죠. 무엇이든 쓸모있는 건 뭐든지 사용했어요. 이것이 알타빌라 전투가 남긴 진정한 의미였어요. 소위 영웅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었죠. 영웅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살아남기로 선택하고 진지를 지켜낸 사람이죠. 제36보병사단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계속 전투를 이어갔어요. 1944년 1월 안치오 상륙작전에 참전했죠. 북쪽으로 진격해 로마까지 나아갔습니다. 1944년 8월에는 다시 프랑스 남부로 전장을 옮겼고요. 제2차 세계대전 전체 기간 동안 이 사단은 3,131명이 전사하고 13,230명이 부상당하는 막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A중대 병사들은 살레르노와 알타빌라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전투에서도 계속 쓰러져갔지만 하지만 1943년 9월 14일 L중대는 진지를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켈리라는 건달 출신 하사관이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박격포탄을 독일군에게 던져 더 이상 돌격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으니까요. 알타빌라의 그 올리브유 창고는 이후 전투에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지금은 아무런 표식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곳에 한 미국 병사가 2층 창문에서 맨손으로 박격포탄을 던져 18시간 동안 40명의 독일군을 사살했다는 것을요. 작은 마을은 재건되었고 지금 주민들은 이 역사를 아무도 몰라요. 이탈리아 정부는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고 미군도 장교들을 조직하여 이곳에서 전술을 복귀하러 오지 않았죠. 알타빌라는 이미 역사의 먼지 속에 잊혀진 지 오래예요. 하지만 명예 훈장 수여 명령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언어로 켈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죠. 그가 사용했던 모든 무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했고요. 그가 처치한 적군의 숫자도 정확히 집계했죠. 하지만 켈리를 영웅으로 칭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해낸 일들만을 기록했을 뿐이었죠. 오히려 그 행동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명이었으니까요.